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배수호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원에서는 환경정책, 동양사상과 행정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학자이고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분야의 호락 논쟁이라든지 유교 철학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또 오늘날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이 지나치게 서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9년에 성균관대학교를 재학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행정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그 조선 후기부터 그 지역 단위에서 공동체에서 각종 그 공동체의 조직들, 주로 이제 계라고 합니다. 동계나 총계와 같은 또 송계 이런 연구들을 조선 후기 때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전승되고 있고 변천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해 4월 10일 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산림녹화 기록물도 결국은 우리 조선 후기 때부터 형성된 지역 단위에서 했던 송계 전통, 마을에서 그 마을 주변의 산림을 관리했던 그 송계 전통이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50년대, 60년대에 산림계로 이어졌고 그 산림계가 산림녹화에서 정부의 좋은 정책과 그 공동체의 전통이 결합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 협력의 성공 사례,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사례 하면서 제가 그 지역 단위의 이제 송계 문서와 산림계 문서를 발굴하고 그걸 학술적으로 또 연계를 시켜서 이번에 좀 산림녹화의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에 좀 참여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호락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저희 제자 그룹이 많지는 않지만 일군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유교 철학을 어떻게 하면 행정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킬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호락 논쟁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고 또 이게 그 행정학의 한국화를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는 행정학자나 사회과학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기도 되겠다. 제가 이거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서 그 서양의 이론과 이걸 빼고 순수하게 어떤 호론과 낙론의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행정학과 접목을 시키고 또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이론적인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증 분석, 경험 분석까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얇은 책인데요. 행정학자들을 위해서, 사회과학자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호락 논쟁을 굉장히 좀 압축적이고 좀 심플하게 했고 또 6가지의 그 행정학 정책학 사례를 호락 논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할 것은 바로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호락 논쟁과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이무영 부총장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 또한 이제 공공성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동양 행정철학 쪽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우리 이무영 교수님은 주로 이제 서양철학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 행정논총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그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얘기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락 논쟁이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떤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로 인해서 공공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 영역이 잠식되고 있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떤 그 부의 세습과 빈곤층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성 위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경제적 자유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좋지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자아, 사회적 자아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무시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고립되고 소외된 채로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인간은 결국 상호 우전적 존재인데 어떤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개인과는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관계적 자아를 좀 소외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오늘날의 어떤 공공성의 위기를 가져왔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혹독한 식민주의 경험과 또 개발 독재와 어떤 그 연고주의, 정실주의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문제의식은 이 논문에서는 이거였었습니다. 또 한 분의 교수님과 같이 썼던 논문인데, 이 18세기, 19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어의 그 용어들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public sector 이런 용어들이, private sector 이런 용어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를 됐냐면은 어떤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 학자들은 당시에 맹자 철학보다는 순자 철학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었고,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맹자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 철학에서의 어떤 공과 사라는 것은 결국 어떤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라는 것도 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공이냐 아니면은 인욕 사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순자나 법가 철학에 경도되어 있던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 번역돼서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소개되면서 기존의 어떤 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공과 사의 개념과 그 일본에서 번역돼 들어오는 어떤 서구 철학에서의 공과 사가 혼종되었다. 이게 우리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공성 위기가 가져오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층위에서 복잡한 문제가 이제 노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 결과, 이 논문에서의 결과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넘기다 보니까 어디 쪽 네, 죄송합니다. 예, 뭐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은 이게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네, 뭐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제가 이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문영 부총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단순히 어떤 공맹 사상 철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제자 백가 철학 속에서는 그 안에 이미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공과 사를 보는 전통도 있었지만, 또 법가 철학이나 또 순자 철학, 또 묵자 철학과 같은 어떤 공과 사를 영역적으로 보는 철학도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 이제 논문에서 했었고요. 근데 서양에서는 공과 사를 주로 영역적, 대립적 차원에서 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이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갈 거냐, 사적 영역으로 들어갈 거냐 어떤 그런 갈등과 그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은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어느 영역으로 속하냐에 대한 분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희 동아시아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서양의 공공성의 전통을 보면 로마 전통에서의 인민, 영국 전통에서의 어떤 공공복리, 게르만 전통에서는 어떤 소통과 공개성, 아까 이무영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의 특성은 이런 것이 현재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공공성의 특성입니다. 저는 이 연구의 결과론적으로 이 논문의 후반부에 결국 공과 사를,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게 영역이 공과 사냐도 봐야 되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공정한 거냐, 공이냐, 아니면 사사로움이냐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날 행정 현상들이나 사회 현상들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도 등장해야 되고, 그 어떤 그런 불분명한 경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축으로 공과 사가 보이는 것은 바로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맹사상과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들이고요. 가로축은 이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그래서 제가 그냥 한자로 인, 공, 타 이렇게 했고, 사적 영역은 이제 몸기자와 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 틀 속에서, 개념 틀 속에서 우리가 공공성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그 논리를 논문의 후반부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맹사상의 공개념, 성리학에서 공개념을 주장을 하고 또 특성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자와 형이하자에서의 공과 사 개념을 아까 제가 1, 2, 3, 4분면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의 어떤 공이 어떤 사적 영역,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묵자는 기본적으로 겸해사상이나 상동론에서 공과 사를 영역적으로 봤다랍니다. 겸해사상 자체가 남과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부적이고 상호 호혜적 사랑을 강조했고,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어떤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육아의 어떤 차등적 사랑관에 대해서 별해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과 사를 영역적으로 봤고, 또 상대적으로 공적 상동론을 보면은 공적 영역을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사적 영역에 비해서. 이게 묵자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도가도 보면은 상당히 공과 사를 영역적 측면에서 바라봤고, 또 그렇지만 묵가 사상과는 다르게 또 사를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의 어떤 위아주의라든지 경물 중생각지 어떤 극단적 사적 영역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노자나 장자의 어떤 무의정치나 또 어떤 도가에서 이상사회를 보는 소국 과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국가나 군주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래서 통치자가 자기 의도나 목적 등 사적 의도를 버리고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성정의 흐름을 방임하여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정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을 좀 더 훨씬 더 강조하는 철학이죠. 순자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복합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공과 사를 영역적 개념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순자의 성악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악하다. 이거는 이제 뭐 악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서구에서 어떤 악마나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요즘의 학술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원죄론 같은 어떤 그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에서 항상 나오는 그 사회적 처방은 뭐냐면 제도입니다. 그 제도주의로 가고 공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자와 그 뒤를 이은 법가와 같은 사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보다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의 명분론 자체가 어찌 보면 군주는 공적인 존재고 절대적 존재고, 그래서 어떤 공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법가로 가면 이게 더 점점 좀 더 강화가 되죠. 네, 이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법가는 뭐 법치주의고, 군주와 신하 관계조차도 신뢰가 아니고 이해 관계와 이해 타산으로 두고 있으며, 강력한 군권주의와 제도주의와 실적주의와 성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공이라는 개념이 공맹 사상이나 성리학에서는 보통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구분 없이 어떤 도덕적 떳떳함, 올바름이라는 것이죠. 보통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걸치게 될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양 사상이나 묵자, 또 도가, 또 법가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떤 공을 영역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1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순자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맹이나 성리학에서 어떤 이상적 모습은 뭐냐? 1사분면과 2사분면이 1사분면과 2사분면이 확장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구도이고, 도가는 사적 영역이 중시되기 때문에 저쪽 기 쪽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상사의 모습입니다. 묵자나 법가 사상은 공적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저쪽으로 확장되는, 더 넓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면별로 보면은 1사분면 같은 경우는 공적 영역에서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이고,
이사분면 같은 경우는 사적 영역에서 윤리적 도덕성이 확보된 상태이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가장 공을 실현하는 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3, 4분면과 4, 5분면과는 사적 영역에서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고 4, 4분면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면 간의 특성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위기 현상은 대체적으로 4, 4분면에서 나타납니다. 공적 영역에서 그 윤리적 도덕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회 전반에서 뭐 소득 불공평성이라든지 공정한 기회의 상실이라든지 법 앞에 불평등이라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정치 부분에서는 뭐 낙하산 및 코드 인사, 이해 충돌이 있는 입법에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입법 관련 성심성 예산 배정이라든지 또 행정부나 법조계에서 어떤 공무원 특별 채용 비리, 정관 애우, 경제 부분에서는 각종 불공정 관행, 뭐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단가 후려치기. 그래서 어떤 그 4, 4분면에서의 우리나라 공공성 위기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승자 독식과 야국강식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4, 4분면의 공공성 위기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이 온전하게 확보되고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영역적인 측면과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를 호락 논쟁하고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몇 분 정도 남았죠? 호락 논쟁은 이제 아마도 이런 간단하게 그 붕당 계보를 보면은 이제 서인에서 노론 소론이 나와지고 그 노론에서 호론과 낙론이라는 두 가지 그 학술적 논쟁이 있게 됩니다. 뭐 조선시대 3대 논쟁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호락 논쟁에 이제 낙파라 하면은 물론 이제 그 호락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호파 안에서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호파 안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제자였던 수암 권상하 선생의 그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남당 한원진 선생하고 또 그 외암 이간 이 두 분에 의해서 논쟁이 촉발됐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낙파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김지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한 농암학파의 이제 그 2세대, 3세대로 오면 촉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락 논쟁이 이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심지어는 남인 세력이나 다른 어떤 붕당들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대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낙파는 서울 경기 지역의 노론이었고 이때는 단순히 정주학뿐만 아니라 상수역학이나 또 불학, 양명학, 그다음에 태계학파, 또 화담학파와 같은 어떤 다양한 학파들의 영향을 받고 또 교류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선진 문명이 또 도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호파인 충청 지역의 노론은 정주학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이해와 교조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이나 사상에 대해서 좀 완고하게 입장이었고 우암 선생에 의해서 어떤 주자 사상의 절대화와 존주론에 깊이 좀 신봉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하고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유교 철학을 하시고 사랑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여 안에서 엄청난 다이내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현실 문제와 접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단조롭게 만들었다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호락 논쟁의 가장 주요 쟁점은 이제 미발심론과 인물성 동의론이었습니다. 미발심론에는 이제 낙론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범심 동론이라 그래서 미발의 상태에서의 마음은 성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봤고 그 호론의 입장에서는 그 미발의 상태이더라도 성인과 범인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또 인성과 물성, 그러니까 심성론에서 인성과 물성을 봤을 때 낙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은 같다라고 봤고 호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초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못 드린 게
그 인물이 주장했던 이제 호파든 낙파든 인물이 주장했던 어떤 사상과 실제 정치에서 참여해서 어떠한 정책을 얘기했냐라기보다는 이 철학을, 이 사상 이론을 오늘날 행정학으로 갖고 와서 순수한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이 책에 좀 사실은 행정학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써보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책에 좀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도남서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왔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그 우암 선생 뵈러 그 괴산으로 달려가서 지금 그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시절에. 네, 암서제입니다. 화양서원이고 수암 선생 같은 날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네. 남당 선생의 묘소를 다녀왔고요. 이제 양곡사와 또 이간 선생의 묘소하고 예암집과 관선제와 강당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어떤 호락 논쟁의 이제 중심지였던 걸 저희가 답사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호락 논쟁이 어떻게 나타났냐 보면은 내시 노비제를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동론에서는 좀 신분제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론은 좀 신분제 강화로 오히려 신분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소론과 남인의 어떤 정치 참여도 동론은 좀 더 유연하게 허용을 하려고 했고 그 이론, 그러니까 호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경직되어 있는 정치적 태도를 보였다. 그 다음에 외교 관계도 동론에서는 주로 이제 청해 문물을 받아들이자 입장이었고 이론은 보통 청을 배척하고 북번론을 주장하는 거였죠. 제가 그래서 그 남당 한원진 선생의 묘소와 양곡사를 가면서 이렇게 보면 거기 구한말의 의병이라든지 그 일제강점기 때 격렬한 독립투쟁을 했던 그 지역이 그쪽 내포 지역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상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지배를 하는지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거기 뭐 아시다시피 김자진 백야 선생 고향도 제가 가보고 이렇게 그 지역이 다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당 한원진 선생의 고향과 그 백야 선생의 그 고향 갈산 지역인가요?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런 것들이 흐름이 결코 우연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열 등용이나 중인층을 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호론이나 낙론에 따라서 좀 입장들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호락 논쟁의 이런 어떤 것들을 공공성과 좀 연계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 영역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냐,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이 두 개의 어떤 범주를 가지고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역적으로 봤을 때 그 이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이론은 그 영역성에 대해서 어떤 좀 강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공과 어떤 사회 영역을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어떤 서구적 전통에서 관료제라든지 정치행정 이원론의 어떤 관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비해서 동론은 인성과 물성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봤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공적과 사적 부분 간의 역할 분단도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버넌스나 어떤 공론장과 같은 어떤 이론과 좀 상당히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이론은 이제 어떤 범인과 성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일반 시민, 요즘 말로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외적 규범성을 강조해야 되고 엄격한 법과 질서를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그래서 좀 더 도덕적 절대주의와 도덕적 엄격주의 입장에 있다. 거기에 동론은 어떤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도덕적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적 온건주의나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차원으로 매트릭스로 엮었을 때 저희가 사회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 유형화시킵니다. 거의 끝났죠? 네. 네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도덕적 영역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역을 사적 영역, 공적 영역 엄격히 구분하고 엄격히 도덕주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비영역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구분은 엄밀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것은 강조한다라는 것이고, 비도덕적 영역주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경계는 명확하게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정당성 크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얘기한 공리주의나 사회적 효율성, 그 다음에 절차나 과정보다는 오히려 결과나 성과를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도덕적 비영역주의는 둘 다 동론 입장이기 때문에 경계 영역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역시나 그 어떤 도덕적 엄격주의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책은 여기까지 이제 보통 끌고 오는 단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어떤 연구 설계까지 끌고 오는 단계를 통해서 좀 행정학자들한테 서양의 이론을 사상이나 이론을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호락 논쟁이나 이런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담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